안녕하세요. 오늘 이번에 2018년 10월에 있었던 서울시 의료기술직 공중보건 기출문제에 대해서 해설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에 있었던 시험인데요. 출제 분포를 보시면은 사실 출제 분포가 크게 의미가 있진 않겠죠. 왜냐하면 전체에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은 이번에는 특히 역학 보건통계 쪽에서 출제 비중이 좀 더 높았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환경보건 같은 경우도 늘 출제 비중이 높은 챕터이긴 하죠. 그리고 그 밖에 보시면은 식품위생 보건 영양, 그리고 인구보건, 인구모자, 학교 보건교육에서 각각 2문제씩 나오면서 조금 출제 비중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합격선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88.3, 89, 86 이 정도 돼요. 근데 우리 공중보건 그러니까 보건직, 의료기술직이나 보건직,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합격선이 한 85점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거의 없고요. 아주 드물게 있고, 그다음에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는 거의 95점 이상씩 그 합격선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다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고, 이번에 합격선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 공중보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문제가 출제될 때 한두 문제 정도는 정말 난해한 게 있거나 전혀 모르는 생소한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전혀 새로운 문제, 생소한 문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공중보건 안에서는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보실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 비례사망지수. 워낙 빈출 문제,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던 내용 중에 하나 비례사망지수고요. 자, 비례사망지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지는 거예요? PMI는 사망자 수 분의 50세 이상 사망자 수 곱하기 100.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사망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망한 사람 중에서 50세 이상이 몇 명인지를 보는 게 비례사망지수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에 평균 인구에서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를 보는 게 아니라 평균 인구가 아니라 사망 인구 중에서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는 것, 분율을 보는 것이 비례사망지수다. 그래서 이 비례사망지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전체 사망자 중에서 50세 이상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고령에서 많이 사망했다. 그만큼 젊은 층의 인구에서 사망자 중에서 젊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사망지수 값이 크다라는 것은 사망자 중에서 50세 이상 사망이 많다, 젊은 사람이 적다, 영아 사망이 적다,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수준이 높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고, 연령별 사망자 수를 알고 있으면 산출이 가능하겠죠. 자, 연령별로 사망자 수만 쭉 있으면 전체 사망자 다 더해놓고 그 중에서 50세 이상을 따로 분리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국가 간의 건강 수준을 비교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 지표가 비례사망지수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문제. 자궁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실시한 세포진 검사. 의미 없어요. 자, 이 어떤 검사를 했는데, 자,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을 받았대요. 양성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실제 그 질병에 걸렸을 확률을 나타내는 게 바로 양성 예측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양성 예측도, 자, 민감도, 자, 이 민감도, 특이도, 음성 예측도, 양성 예측도 다 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얘네들은 다 그 검사법이 얼마나 타당도가 높은지, 그래서 그 검사가 얼마나 정확하냐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할 확률, 질병이 있는 사람 중에서 양성 판정받을 확률,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사람이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받을 확률, 음성 예측도는 반대로, 자, 음성으로 판정받은 사람들 중에서 실제 환자가 아닌 사람이 몇 명인지를 보는 것, 양성 예측도는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받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환자가 몇 명이냐, 실제 그 질병에 걸려있을 확률이 몇 %냐를 보는 게 양성 예측도였죠. 그래서 2번 문제는 정답 4번 양성 예측도가 되겠고요. 3번, 인구 변동에 따른 인구 정책 중에서 식량, 주택, 교육, 경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파급 효과, 인구가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은 인구 대응 정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인구 정책에서 크게 인구 조정 정책과 대응 정책으로 구분을 하는데, 인구 조정 정책은 인구 숫자를 조절하기 위한 것.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산하 제한을 한다거나,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거나, 또는 그 안에서
인구 조정 자체에서 양적 조정이냐 질적 조정이냐. 자, 양적으로 조정한다면 단순히 숫자만 조절하는 것, 질적인 조정을 한다는 것은 그 남녀의 성비를 맞추기 위한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고, 인구 대응 정책이라는 것은 인구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인구 대응 정책에 해당이 되고요. 4번 문제,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 1978년 WHO와 유니세프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됐다. 이것만 봐도 1978년이니까 알마타 선언이죠. 자, 서기 2000년까지 모든 인류에게 건강은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이라는 슬로건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고, 자, 이 선언에서는 건강을 인간의 가장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 어떤 것을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법을 강조했던 게 바로 알마타 선언이죠. 자, 랄론드 보고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 요인 중에서 특히 환경, 생물학적 요인, 생활 습관,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 캐나다 보건성 장관인 랄론드가 1974년에 발표했던 보고서였고요. 오타와 헌장 하면은 1986년에 오타와 헌장을 통해서 건강 증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거죠. 다음 5번에 인구 구성 지표, 5번 문제, 인구 구성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생산 인구는 15세에서 64세 인구까지를 생산층 인구라고 하고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수는 유소년 부양비 산출 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유소년 부양비라는 것은 유년 부양비를 의미하는 거고, 자, 유년 부양비는 생산층 인구분의 유년 인구로 구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부양비를 볼 때 총 부양비라고 하면은 생산층 분의 생산층 인구, 그러니까 15에서 64세 인구 분의 유년 인구, 그리고 노년 인구. 그럼 뭐예요? 15세에서 64세 인구 분의 유년 인구라고 하면은 15세 미만 인구, 그리고 더하기 노년 인구, 65세 이상 인구를 더한 게 총 부양비라면, 그 중에서 유년 부양비는 생산층 인구분의 유년 인구만을 보는 거죠. 그럼 유년 인구니까 생산층 인구 15에서 64세 인구분의 15세 미만 인구,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유년 부양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자, 여기에 하나 더, 노년 부양비라고 하면은 노년 부양비는 생산층 인구분의 노년 인구가 되겠죠. 그래서 15세에서 64세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 그러면 노년 부양비가 되겠고요. 자, 3번에 있는 노령화 지수라고 하면은, 위에 이걸 지우고 할게요. 노령화 지수는 그 사회가, 그 지역이 노령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유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여기 100으로 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령화 지수는 65세 이상 인구를 생산 인구가 아니라 유년 인구로 나눈 비율을 노령화 지수라고 할 수 있겠고,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합이다. 자,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생산층 인구분의 유년 인구, 노년 인구가 되니까 총 부양비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 6번 문제. 상대 위험도, 비교 위험도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비교 위험도는 어떤 연구에서? 코호트 연구에서 질병 발생의 위험을 비교하기 위한 게 비교 위험도, 상대 위험도다. 그러면 비교 위험도는 어떻게 구해진다? 비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비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분의 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이 되겠죠.
자, 그러면 비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이라는 것은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의 질병 발생률, 그러니까 C 플러스 D분의 C가 분모가 되겠고요. 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은 A 플러스 B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분모가 되는 게 C 플러스 D분의 C, 그리고 분자가 되는 게 A 플러스 B분의 A,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 공식을 그대로 옆으로 나누기로 풀어 써놓은 게 바로 1번 공식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7번 문제. 원인 병원체가 바이러스가 아닌 감염성 질환을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시된 내용들 중에서 바이러스가 아닌 거. 자, 백일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세균이 원인이 되는 거죠. 바이러스가 아니라 백일해는 세균이고요. 풍진, 루벨라나 사스, 그 다음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모두 바이러스가 원인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풍진 같은 경우는 루벨라 바이러스, 그다음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8번에 집단 면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집단 면역이라고 하면은 인구 집단 중에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는 게 집단 면역이에요. 자, 그래서 면역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높을 경우에 감염 재생산수가 적어진다. 자, 감염 재생산수라는 것은 한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통계를 내봤을 때 한 명의 평균 몇 명에게 전파시키냐는 건데, 그 지역의 면역을 가진 인구, 집단 면역이 높아지면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전파를 시키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파가 안 되겠죠. 그러므로 면역을 가진 인구 비율이 높으면 감염 재생산수는 낮아지게 되겠고요. 홍역, 백일해 등과 같이 사람 간에 전파가 되는 감염병의 유행 주기성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역학에서 얘기하는 기술적인 분석, 기술적 역학에서 주기 변화에 대한 거고,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백일해 같은 질병들은 대표적인 주기 변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주기 변화는 뭐와 관련이 있다? 집단 면역과 관련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집단 면역 수준이 높을수록 감염자가 감수성자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 자, 감염자가 누굴 만났는데 얘가 집단 면역 수준이 높다라는 건 그 지역의 인구 중에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감염자가 만났는데 면역력을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감수성자가 아닌 거죠. 감수성자라는 것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면역력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수성자 숫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집단 면역 수준이 한계 밀도보다 작으면 유행을 차단하게 된다. 집단 면역에서의 한계 밀도라는 것은요, 100명 중에서 만약에 90명이 집단 면역 수준이 90%다. 그러면은 딱 요 정도면은 유행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인 거예요. 90보다만 높아지면은 절대 유행이 일어나지 않아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유행이 일어나게 돼요. 그 기준이 되는 선을 한계 밀도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단 면역 수준이 한계 밀도보다 높으면 유행이 일어나지 않고 한계 밀도보다 작으면 유행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은 4번이 되겠고요. 9번 문제, 면역의 종류로 가장 옳은 것. 각종 질환에 이완된 후 형성되는 면역이다. 질병에 걸리고 나서 생기는 면역이래요. 그 면역의 지속기간은 질환의 종류에 따라 질병마다 다른데 영구 면역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속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다. 자, 뒤에 설명 다 생각하지 않아도 질병에 걸린 다음에 형성되는 면역이니까 당연히 자연 능동 면역이고요. 자, 똑같이 질병에 걸려서 생긴 면역이어도 질병의 종류마다, 병원체 종류마다 면역이 영구 면역이 형성이 되는 것도 있고 약한 면역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겠죠. 정답 1번이고요. 다음 10번, 보건교육 방법 중에서 여러 명의 전문가가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서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대요. 청중은 질문이나 토론의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연자 청중이 모두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대표적인 심포지엄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패널 토의랑 심포지엄을 많이 헷갈려 하시지만 패널 토의 같은 경우는 전문자가 또는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서
토의나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고, 심포지엄은 그 참가자, 전문가들이 자신의 주장, 의견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심포지엄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11번, 작업자에게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작업 환경에 대한 관리 대책. 자, 유해한 작업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에는 뭐 공학적 대책도 있고 관리적 대책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자, 지금 보기를 보니까 공학적 대책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는 뭐 격리, 대치, 환기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다, 어떤 유해한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게 뭐냐예요, 방법이. 개인보호구는 뭐예요? 내가 방독면, 방독 마스크, 뭐 귀마개, 방호복 이런 것들을 입는 건데, 이거는 이제 격리나 대치, 환기 이런 것들을 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자가 노출이 돼서 어쩔 수 없을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 쓰는 게 개인보호구.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가장 최후의 대책이 되는 거고, 격리는 어때요? 격리는 오염물질이 발생이 돼요. 근데 내가 접촉하지 않도록 뭔가 차단, 물건으로 차단을 하든 거리를 차단하든 시간을 띄우든 해서 격리시키는 방법이고, 대치는 유해한 물질을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아예 바꿔서 사용하거나 유해한 공정을 유해하지 않은 공정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죠. 자, 환기는 유해 물질이 나올 때 그 장소에서 바로 끄집어내서 바깥으로 내보내든 또는 전체 환기를 시키든 하는 방법이고, 완벽하게 근본적인 대책, 그러니까 유해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대치가 되겠고요. 자, 11번. 다음에 해당하는 유해물질로 가장 옳은 것, 기름, 지방을 녹이고 휘발성이 강하대요. 자, 다양한 생활용품 제조에 사용되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노출되는 물질이고요. 자, 노출됐을 때 신경계 독성이 많이 나타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간독성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심장독성, 발암성 같은 문제들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기름, 지방을 녹이고 휘발성이 강하다. 자, 유기용제와 유기인제 중에서 휘발성이 강한 게 유기용제고, 유기인제는 독성은 약하지만 오랫동안 잔류하는 게 문제인 것이 바로 유기인제였죠. 그래서 유기용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유기용제 자체가 탄소나 수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물질을 주로 녹이는 데 사용이 되는 게 유기용제고요.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지방질을 녹이는 데 사용이 되고요. 실온에서는 액체면서 휘발성이 강한 특징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 화학제품, 합성세제, 농약, 그다음에 사진약품이나 방부제 이런 데 넓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유기용제고, 이러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유기용제에 대한 설명이죠. 13번, 일광에 장시간 노출된 후 일사병 증상이 나타났다면 주로 영향을 미친 광선은 적외선이겠죠. 자, 일사병, 열사병은 다 고열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다. 열에 의한 건강 문제고, 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적외선이죠. 그래서 적외선은 열을 방출하는 파장이기 때문에 적외선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죠. 14번, 불쾌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자, 불쾌지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떠한 기온, 온열 환경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를 불쾌지수라고 해요. 자, 날씨에 따라 사람들이 이제 느끼게 되는데, 특히 뭐를 가지고? 기온과 습도, 기온과 기습을 가지고 산출한 게 불쾌지수죠. 자, 불쾌지수가 70 이상일 때는 50%가 아니라 70 이상일 때는 10%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상태고요. 75% 정도가 되면은 약 50%의 사람이, 50%일 경우는 불쾌지수가 75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50%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다. 자, 불쾌지수가 80이면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낀다. 자, 거의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는 DI가 80 이상일 때예요. 그럼 80이면은 80 이상이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고, DI가 불쾌지수가 85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견딜 수 없는 상태, 참을 수 없는 상태, 대부분의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상태 또는 참을 수 없는 상태, 참을 수 없는 상태가 85 이상이죠. 그러니까 2번 설명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이 지수를 산출할 때는
기온과 기습, 그러니까 건구와 습구 온도를 이용하는 거고, 흑구 온도계는 복사열에 대한 측정이죠. 그래서 불쾌지수에서는 복사열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건구, 습구, 흑구 온도가 모두 필요한 것은 습구, 흑구 온도 지수일 때 그런 거죠. 고용노동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고온 작업장에 대한 노출 기준이다. 고온 작업장에 대해서는 습구, 흑구 온도 지수를 통해서 보고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5번 문제. 직업성 질환을 원인별로 분류할 때 가장 옳은 것,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의 전리방사선으로 인해서 만약에 백혈병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화학적 원인이 아니라 방사선에 의한 어떤 변화는요, 물리적인 원인이에요. 방사선은 물리적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축전지, 납전지, 인쇄 관련 업종에서 납으로 인해서 빈혈, 소화기 장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는 화학적 원인, 화학 물질에 의해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무관리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은 사회심리적 원인으로 적절하겠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어깨 통증, 손목 굴절 증후군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게 아니라 공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인간공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6번 자연성 식중독 유발 원인 인자 옳게 짝지어진 것. 자연독 원인 물질들이죠. 감자 하면은 테트로도톡신이 아니라 감자의 녹색 바라 부위에 그 솔라닌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보거독 하면은 보거독이 바로 테트로도톡신이죠. 그리고 바지락, 솔라닌은 감자 중독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바지락은 베네루핀이죠. 대표적인 베네루핀. 독버섯 중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스카린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건강보장을 보험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에 대한 보장, 의료에 대한 보장을 하는 사회보험 방식이다라고 했고요. 급여와 비급여 모두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게 있고 보험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험 적용되는 것은 급여, 그리고 보험 적용 안 되는 것은 비급여라고 했죠. 자, 보험료를 운영하는 방식이 적립 방식이다. 적립 방식은 내가 계속 적금 붓듯이 돈을 계속 넣어서 쌓아두고 이거에 나중에 가서 돌려받거나 이런 방식이에요. 자, 보험료 운영 방식은 적립 방식은 아니고요. 예산 자체가 단기 예산으로 1년 단위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험료 수입으로 바로 진료비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고, 자, 국민건강보험법상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요양기관에 포함이 되죠. 1차 의료 요양급여 기간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보험료 운영 방식. 적립 방식은 국민연금이 적립 방식에 해당이 되죠. 다음에 18번 식중독 원인이 되는 미생물에 해당하는 것. 일본에서 1950년대 초반에 발생한 식중독 원인으로요 처음 발견이 됐대요. 우리나라는 1969년에 경북 안동에서 물치라는 생선을 먹고 집단적으로 환자 발생한 바가 있대요. 자연 상태에서 따뜻한 바닷물에서 흔히 발견된다? 그럼 바닷물에서 발견이 되니까 뭔가 호염균일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사람에게 위장관 증세를 일으키고, 특히 굴과 같은 조개류, 날것으로 먹거나 잘 요리하지 않고 먹었을 때 섭취 후 24시간 내에 설사를 주증상으로 복통, 오심, 구토, 열, 오한을 동반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자, 지문을 쭉 봤을 때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살모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육류가 주로 원인이 되죠. 돼지나 이런 가축이 주로 그 병원소 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육류나 육류 가공식품이 주로 원인이 되고요. 장염 비브리오균, 자, 비브리오균 대표적인 호염균. 그래서 짠물에서 살아요. 그 염분 농도가 0.5에서 한 10% 정도의 염분, 특히 3에서 5% 정도 염분에서 잘 살기 때문에, 발육이 잘 되기 때문에 바닷물에 주로 있다. 그래서 어패류 같은 것들을 날것으로 먹거나 조리를 잘 하지 않았을 때 주로 걸리는 게 장염 비브리오였고요. 황색
황색 포도상 구균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독소형 식중독으로 주로 그 원인균이 포도상 구균인데 화농성 질환자를 통해서 옮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고요. 잠복기가 3시간 정도로 평균 3시간 정도로 굉장히 짧은 게 특징이고 주요 원인 식품이 도시락이나 뭐 햄버거, 김밥 이런 일반적인 식품들이죠. 캄필로박터 식중독 같은 경우는 가장 특징이 얘도 원인 그 병원소가 되는 게 그 가축이에요. 그래서 닭이나 소, 돼지 같은 것들, 고양이, 개 같은 것들이 병원소가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닭이 가장 흔한 병원소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원인 식품이 고기류, 햄버거, 닭고기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원인 식품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에 대한 설명이고요. 19번 물리적 소독법에 해당하는 것 옳게 짝지어진 것인데 우리가 소독할 때 물리적인 소독법과 화학적인 소독법으로 구분을 크게 하고요. 물리적인 소독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가열법이 있고 비가열법이 있었고 가열법은 열을 가하는 방법이죠. 비가열법의 대표적인 게 방사선, 초음파, 자외선 살균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가열법에 해당하는 물리적 방법이고 화학적인 방법에는 오존이나 살균, 석탄산이나 크레졸이나 포르말데히드나 이런 등등등 우리 소독약으로 소독하는 방법이 화학적 소독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존, 석탄산 얘네들은 다 화학적인 방법들. 나머지 초음파, 화염, 방사선 이것들은 모두 물리적인 방법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화염과 초음파 살균법이 되겠고요. 마지막 20번 문제, 보건교육 계획안 작성 중에서 학습 목표를 기술할 때 유의해야 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건교육에서 많이 보지 않던 내용인데 보건교육 어떤 교육학으로 깊이 들어가면 목표라는 걸 잡을 때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 목표를 정하는데 행동 용어로 기술한다. 이 교육을 통해서 이 대상자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걸 기술한다라는 거고 최종 행동을 기술한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거. 교수자가 교육하고자 하는 것 중심으로 기술한다. 목표는요. 교수자가 교육하고자 하는 중심이 아니라 교육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교육받는 사람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문맥상 이제 아닌 것을 찾을 수가 있겠고 당연히 성취 가능한 목표를 기술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10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은 학습 목표를 작성할 때는 행동 용어로 기술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 대상자가 어떻게 행동한다. 그냥 알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알고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나열한다. 설명한다라는 행동 기술. 학습 후의 결과를 최종 행위로. 그래서 그 학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학습자 위주. 교수자가 아니라 학습자 위주로 작성하고요. 하나의 목표 그 문장에는 한 문장에는 단일 성과 하나의 성과만 기술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학습 목표는 일반적인 학습 목표 안에서 좀 더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하면서 암시적인 것들은 피하고 구체적인 행동 용어로 기술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2018년 10월에 있었던 의료기술직 공중보건학 문제에 대해서 20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이 정도 시험 문제 난이도로 나왔다라면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더 많이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내가 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난 어려운데요 라는 생각이 든다라면은 공부가 덜 된 거예요. 분명히 아주 지엽적이거나 아주 생소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충실하게 해서 이 정도 난이도에서는 내가 최소한 틀려도 한 문제 많이 틀려도 2문제 넘어가지 않게끔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